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요, 제철 농식품을 다 만드시죠? 친환경 농업 하시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나, 그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철 농식품이 뭔가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를 포함한 소비자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친환경 농업을 확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나오는 제철 농식품들을 잘 이용을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요, 제철 농식품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지, 제철 농식품을 이해를 할 때 그냥 제철 농식품은 뭐 제철에 나는 농산물이겠죠. 근데 뭐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이해하기보다도 정책적으로, 사회 환경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철 농식품을 좀 거시적으로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철 농식품이 왜 중요한지, 그것의 소비를 왜 확대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철 농식품을 서로 충분한 이해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만 농식품 소비가 확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농식품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이미 제철 농식품이 친환경 농업을 통한 로컬 푸드로서 학교 급식에 뭐 여러 군데에 사용되고 있는 그 사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의를 보면은요, 제철 농식품은 말씀드렸듯이 제계절에 알맞은 계절에 나오는 농산물 및 식품을 말을 하죠. 제때 나온 식품이래야 가장 영양분과 맛이 풍부해서, 예를 들어서 제철 생선은 각각이 있는데, 그때 제철 생선이라고 하는 것이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이 풍부하고 살이 단단한 것을 말을 하고요. 요즘에는 감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항상 나오고 있는데, 제철 감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제 시절에, 계절에 나오는 감귤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제철 농식품과 하우스 재배를 비교를 해보자면, 제철 농식품은요, 계절에 맞는 작물로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철에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그때 면역력이 있고요. 또 면역력이 있고 화학 비료 잘 자라다 보니까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을 거의 안 해도 되죠. 그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토양에서 제철 햇볕을 충분히 받고 자라기 때문에 뭐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영양성분들이 훨씬 뛰어나고 그 증거를 여러분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제 계절에 잘 자라고 농약은 거의 필요 없고 이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죠. 지 혼자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도 공급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요즘에는 이렇게 공장식 농법으로 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반대되는 일이 생기겠죠. 오로지 대량 생산, 생장력 이것만을 증가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제철 농산물과 비교되는 농산물로서 현재 일반 농산물로 더 많이 그렇게 지금 소비자들에게 접근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제철 농산물을 있는 그 자체로 뭐 건강한 농산물 이렇게 본다기보다도 세계적인 농업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2014년 4월에 다시 제철 농산물을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농산물의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은요, 1960년에서 70년대 이때에 갑자기 그 산업이 발달되면서 식량 증산을 도모하게 되고 생산성 향상이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60, 70년대에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8, 90년대에 이제 생산성 향상이 됨에 따라서 농산물 과잉도 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생태계 순환 체계 농약 때문에 그 붕괴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그 순환의 문제로 환경 문제가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문제가 노출되게 되니까
어라, 무조건 생산성이 문제가 아니네. 그러니까 다시 환경보전 차원에서 국토 자원 보존 차원에서 제철식품을 강조할 때가 많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9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이 되어야 되겠다. 도농교류, 저는 도시에 살고 지금 지방에서 오셔서 이렇게 서로 지도자들끼리 맞습니까? 그죠? 서로 지도자들끼리 소통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농식품 체계가 변하면서 지금 지속 가능한 농업을 다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안정성과 함께 제철 농식품이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번요. 더 나아가서 선진국에서조차도 지금부터의 농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이자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생명 산업으로서 선진국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농업이 부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농업이 도전을 겪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옛날에는요 친환경 이러면요 사실은 너무나 옛날의 방법대로 다시 농사를 지어야지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니까 생산량 없어지고 이러니까 경제적 가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고 친환경 하면 경제적 가치도 올라가고 식품의 안전성도 올라가는 그런 방향으로 친환경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요.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사정은 어떠느냐 하면 우리나라 농산업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2010년에 잘 보면 농업 생산액을 따져보면 41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44조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했대요. 그런데 이제 2000년 이후 생산액은 점점 증가 추세이고 그 최근에 증가하는 것은 주로 축산물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되고 있는 그런 거인데, 그런데 이제 국가 전체적인 GDP에서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화살표 보시면 알겠지만 GDP 대비 농업의 비중은 85년에 13.5%에서 90년에 8.9% 쭉쭉쭉쭉쭉 내려와서 2007년에 3.0%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에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요. 그래서 농어가 경제적인 문제도 농가의 소득이 아직까지는 2009년 기준으로 해볼 때 평균적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6% 정도밖에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있어서 아이들은 키우면 도시로 보내야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 현장에서도 살펴보면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농가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데 3,000헥타르 이상 농가가 99년에 63,000호에서 2009년에는 9만 호로 증가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전문화되고 규모화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고령화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고령화가 너무 심화가 돼서 현재 농가가 2009년 현재 65세 이상이 34.2%나 된다는, 그게 도시의 2배나 된다는 그런 이제 놀라운 수치가, 이제 우리는 고령화 사회도 이미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 이미 농촌은 진입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런 농식품의 체계가 변화해야지 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그럼 기존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해야지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지 되는 숙제를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그런 공부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통 농식품이 소규모적이며 제한적이면서 그리고 친환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농식품은 수확과 계절이 되려면 날씨가 좋으면 풍년이 오고요. 그래서 선농단에서 임금님이 제사도 지내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계절이 나쁘면 흉년이 오고, 날씨가 나쁘면 흉년이 오고, 이렇게 자연의 섭리에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세계 농식품 체계가 현재까지 도달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대규모 고도로 전문화 산업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너무 계절과 무관하게 식량 이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형 농가가 증가되면서 그 장점은 어떤 데는 아프리카는 아직 식량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계절과 관계없이 뭐 국내에서 열대과일 포함한 풍족하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단점으로는 이렇게 비료, 농약 사용, 유전자 조작 기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요 유전자 조작 식품은 먹을 수도 없고 또 먹을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검출을 했을 때 무검출이 돼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학교급식 이런 데서도요. 절대 여러분들이 사드시는 거는 다 무검출 맞거든요. 무검출 맞는데요. 절대 무검출인데 무검출이라는 거는요. 원료가 어떻게 생산됐나를 따져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콩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것들 자급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식용유 만들 때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 자급률 한 4%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식용유 만들고 학교급식에서 그걸 튀김 만들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수입콩으로 하잖아요. 수입콩은 대부분 GMO일 수 있잖아요. GMO겠죠. 그죠? 근데 그 수입콩으로 그렇게 만든 GMO는요. 근데 GMO라는 거는 GATC 뭐 이런 유전자 가 검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단백질의 일종이거든요. 기름은 100% 기름이잖아요. 오일이잖아요. 그게 검출 안 돼요. 그래서 식용유가 100% 유전자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 그럼 소고기도 여기 다 아시죠? 사료 수입산 쓰시죠? 그렇잖아요. 근데 사료 수입산이니까 그거 유전자 재조합 됐는지 해보셨어요? 모르시죠? 근데 걔가 먹은 것을, 그러니까 한우는요, 그거 사료 먹은 거 빼고 한우에서는 유전자 안 검출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먹은 사료가 있느냐, 뭐 그렇게 깊이 너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너무너무 깊이 따져들면 오늘 강의 못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자꾸 친환경으로 가서 우리 친환경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제철 농식품을 더 많이 이것으로 경제 가치를 높여야지 되는 문제가 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음번요. 그래서 최근에 농식품 체계의 변화를 4가지 큰 키워드로 묶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철식품을 만드는 경우에 요즘처럼 환경 기후가 불안정할 때 쫄딱만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있는 농업의 위치를 이게 큰 4가지 키워드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를 보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농식품 시장의 확대를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고령 가 아까 되고 있다고 그랬죠. 농촌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그랬죠. 제가 농촌 연구를 한 6년 하러 쫓아다녀 보니까요. 65세 되신 분들은요. 젊은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촌 노인회관에서 급식을 노인에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해 드린다고 그러고 좀 오시라고 했는데요. 평소에는 65세 되신 분들은 가기 싫으시대요. 70대 되신 분들도.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가면 일 시킨다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래가지고 거기 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밥을 해드린다 그러니까 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인구 고령화로 아무튼 그 가격보다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 그런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빈곤 탈출로 인한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서 농식품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데 곡물은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키워드 말씀드리고요. 또 농업의 첨단화로 IT, BT, ET, NT 뭐 이런 과학기술적인 그런 융합이 돼서 뭐 스마트 농업, 고기술 농업, 영농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로 농업이 첨단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소비의 다양화 및 안전화로서 소비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러 선생님들 다 소비자들 더 똑똑하게 만들려고 한 자리에 모였고, 여러분들은 몇 박 며칠 하시나 봐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밥은 누가 하냐고요. 이렇게 여러분 다 저 포함해서 이게 다 나와 있으니, 그래서 왜 급식이 더 중요하고, 이런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도 집에서 먹는 것처럼 이런 게 더 중요해지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부가가치의 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급식에서도 외부에서도 친환경 식품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요구가 되고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이상한 기후를 원상태를 돌려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 성장이 농업에도 적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통한 제철 농식품을 어떻게 잘 수확하고 관리하는지,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다음번요. 그래서 이제 제철 농식품에 관련해서 생산과 공급이 현재까지 여러 가지 문제, 당면 과제로서 불균형하고, 소비자들은 제철 농식품이 그냥 비싸기만 하다고 생각하고 왜 사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로 소비자들한테 제철 농식품 사야 되겠지요? 그러면 사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일단 슈퍼에 들어가가지고 말짱하게 생긴 일반 농산물 보고 가격이 엄청 싼 거를 보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철 농산물에 대한 그 생산과 공급 불균형, 혹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극복해야지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무척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식량 자급률이 이 낮은 현 상황에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이따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식량이 없는지, 그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이게요, 점점 수입 농산물이 지금 우리 식탁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들이 점점 더 돈이 되는 농업이 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식량, 우리가 짓는 우리 농산물을 점점 포기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점점 지속 가능한 농업이 없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식량 안보, 그리고 식량 안보가 점점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자급률이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농업을 못 지으면, 지금 에서 버는 사람들보다 농촌에서 버는 사람이 66%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공부 다 같이 해도.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왜 농촌에서 살겠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농촌 지키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점점 더 식량 안보, 자급률 낮아지고 식량 안보 못하게 되면 뭐 수입 우리한테 이렇게 싸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짓는 농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번요. 그래서 이제 식량 안보, 그래서 점점 식량 안보 차원에서의 제철 식품의 농식품의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철 농식품이 강조돼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텐데, 먼저 식량 안보 측면을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 뭐 바이오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생산이 증가되고 있고, 식량 자급률이 낮으면 식량 위기 닥칠 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싸게 안 팔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조차도. 그래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1980년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요 50%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액은 매년 몇 프로라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산업 대비 비율이 3%밖에 안 되고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농업 안 하고 딴 데 하면, 농업도 점점 딴 데 하면 더 많은 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굳이 청년들이 이걸 안 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1980년대 초기 50%였다는 것은 농업이 그럼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업을 하던 사람들은 아까 산업화되면서 농업도 점점 더 농업 생산액도 늘어났지만 30년 이하의 아무튼 자급률은 23.1%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23.1%는요, 이게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꼴찌 수준. 이 자급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주요 식량 자급률 비교해보면 거의 꼴찌 수준이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이게 보면 채소, 뭐 과일, 과실 이런 것 좀 이런 것들은 좀 있고 곡물은 너무너무나 낮은 형편입니다. 다음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OECD 국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국제연합식량기구는 FAO인데 2012년 세계 곡물 자급률 현황에 따르면 OECD 34나라 중에 끝에서 5등 안에 드는 거죠. 29등 했죠. 그래서 29등을 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전체적인 식량 자급률은 45.3%인데 이게 이제 농축산 그 사료 포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료 포함한 거고 아까 유전자 제조업 그 포함한 거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지금 23.6%밖에는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친환경 농업 이런 것으로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같이 추구를 하면서 점점 이것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거 점점 더 낮아질 거고요. 점점 낮아지면 정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자, 고구마, 쌀 자급률이 이렇게 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2010년 보리는 뭐 2010년부터 떨어졌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식용유, 만드는 콩, 그 학교 급식하고 군대 급식과 특히 저 군대 국방부 육군도 60만 대군 그 급식 자문을 해봤더니요. 반은 넘게 튀김을 먹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 3,000칼로리, 3,300칼로리 이렇게 먹으려 그러면은요. 한 끼에 1,100칼로리 이상을 먹으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름을 넣을 수밖에. 그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한 끼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그 기름을 만드는 콩 있잖아요. 우리 현재 지금 2011년 6.4%밖에 자급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수입을 해왔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옥수수와 밀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옥수수와 밀은요. 빵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요.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빵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그게 옥수수와 밀은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서 2011년에 1.1%만 자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민 살리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게 이 뜻이고요. 다음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밥이 주식인 거라고 맨날 가르치는데요. 학교에서 그 주식인 밥의 원료인 쌀이 그렇게 점점점 사용량이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